도둑이야. 그날 아침 충청도 연풍장터에 울려 퍼진 첫 소리는 상인의 비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람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도적대 3명이 장터를 휘젓고 상인들의 돈자루를 죄다 쓸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겁에 질려 도망치고 장정들조차 감히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칼을 든 도적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가까이 오는 놈은 목을 친다. 그때였습니다. 도적들에게 붙잡혀 끌려 나오는 한 노비 처녀가 보였습니다. 손목엔 새끼줄이 헐렁하게 묶여 있었고 입 주변엔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이 계집이 우리 짐을 훔쳐가려 했어. 도적이 발로 그녀의 옆구리를 차올렸습니다. 처녀는 힘없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나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적이니까, 칼을 들었으니까, 괜히 끼어들었다간 자신의 가게가 털리고 목숨까지 잃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순간 장터 한쪽에서 어눌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계집애를 놓으시오. 사람들이 동시에 뒤돌아봤습니다. 허름한 도포 차림, 삶은 콩처럼 흐느적거리는 걸음걸이, 말만 꺼내면 어눌한 바보 같은 남자. 떠돌이 엽전 상인 강칠복입니다. 누구도 그를 무서워하거나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그를 조롱했고 아이들은 그의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칠복이 도적 앞에 섰습니다. 도적 우두머리가 비웃었습니다. 뭐야 이 바보는. 죽고 싶은 건가? 칠복은 덜덜 떨며 허리춤에서 작은 천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는 그가 가진 전 재산인 엽전 2꾸러미가 전부였습니다. 이걸 줄 테니 계집애를 놓으시오. 도적들은 깔깔 웃었습니다. 엽전 2꾸러미, 좋다. 우리는 손해 안 본다. 가져가라. 그 말과 함께 소분이는 거칠게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여전히 숨은 붙어 있었지만 정신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부축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때 의식이 흐릿한 소분이가 그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속삭였습니다. 이건 예견된 겁니다. 칠복은 멈춰섰습니다.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소분이는 핏기 없는 입술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6시경 장터 남문으로 가지 마세요. 피비린내가 강하게 보였습니다. 보였다고요? 저는 봅니다. 사람이 해칠 때 생기는 검은 기운을. 그게 어르신 목덜미에도 어제부터 따라다닙니다. 칠복은 숨이 멎은 듯 했습니다. 나도 죽는다는 소립니까? 아직 아닙니다. 오늘 남문만 피하면 살아남습니다. 그때 멀리서 관아 포졸들의 함성이 들렸습니다. 도적이다. 잡아라. 혼잡한 틈에 도적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도망친 도적 중 한 명이 강칠복을 힐끔 쳐다봤습니다. 그 시선은 분명 기억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소분이는 그걸 보고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 사람, 어르신을 노릴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다음엔 더 크게 옵니다. 칠복은 찬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내려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가 도망친 도적들에게 엽전을 준 걸 후회하려는 순간 소분이가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어르신, 저를 데리고 가주십시오. 살고 싶습니다. 어르신도, 저도. 그 말은 강칠복의 가슴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고 불안한 새벽빛 속에서 바보 상인과 피투성이 노비 처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두 사람의 운명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장터 사건이 벌어진 다음 날 새벽 강칠복은 미처 깨지 못한 소분이를 조심스레 업고 연풍장터 외곽의 폐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빈집이었지만 그나마 쉴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소분이는 내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고 칠복 역시 말을 아꼈습니다. 그가 무언가를 오래 생각하는 일은 드물었지만 지금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계집이 예언을 한다고? 내 목에 검은 기운이 맴돈다니.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신을 무시하고 욕하던 장터 사람들의 말보다 그녀의 목소리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소분이는 겨우 몸을 추슬렀습니다. 칠복은 보리떡과 찬물 몇 잔을 내밀었습니다. 이걸 드십시오. 소분이는 가만히 그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꼭 남문엔 가지 마십시오. 아직 검은 기운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칠복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귀한 몸이라고. 괜찮을 겁니다. 소분이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어제 도적의 눈빛 기억나십니까? 그 사람 반드시 다시 나타날 겁니다. 남문 근처엔 장터 바깥 술집이 있고 그 근처로 어르신이 자주 다닌단 걸 알았을 테니까요. 칠복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장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소분이는 천조각과 대나무 젓가락으로 조잡한 부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채에 붉은 먹으로 살자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점은 믿는 사람이 아니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보는 겁니다. 소분이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러던 중 창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장터 쪽에서 사람들의 고함과 포졸들의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사람 살려. 도적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남문 술집 주인이 칼에 맞았답니다. 칠복은 눈이 커졌습니다. 남문 술집? 얼마 전까지 자신이 매일 저녁 국밥을 사 먹던 그 집이었습니다. 만약 예전처럼 장사를 나갔다면 그 시간 그 자리에 있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칠복은 한참을 입 다문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분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부채를 접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잠시 후 칠복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분이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 나랑 같이 있어주겠습니까? 소분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머물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다는 걸 알았기에 이 말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나온 제안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게는 처음으로 편히 숨을 쉴 수 있는 곳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바보 상인과 전보는 노비 처녀의 동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처음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 목숨이 두 개인 것도 아닌데. 근데 이상하게 이 계집이랑 있으면 마음이 좀 따뜻합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며칠 뒤 장터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칠복과 소분이가 함께 장터 근처의 폐가에서 지내는 사실은 순식간에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바보 상인이 노비 계집이랑 산답니다. 귀신 보는 년이랑요? 아무래도 전 봐서 사람 홀리는 거 아닙니까? 내 돈도 잃은 게 그 여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장터 사람들이 수군거릴수록 칠복은 점점 위축되었습니다. 장터 어귀에만 가도 아이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도망쳤습니다. 어른들은 노골적으로 쌀을 팔지 않거나 값을 2배로 불렀습니다. 소분이는 그저 담담했습니다. 저는 익숙합니다. 원래 노비가 사랑받으면 죄인이거든요. 그러나 칠복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그녀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집이랑 같이 있으면 나도 더 바보 취급당하겠지. 하지만 밤이 되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소분이는 하루에 한 번씩 부채에 그려진 도형과 먹줄을 따라 조심스럽게 점을 받고 그중 몇 가지는 이미 실제로 벌어진 일들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내일 낮에 장터 안쪽에서 말썽이 납니다. 어르신은 바깥길로 우회하십시오. 포졸들이 토막난 시체를 찾으러 돌아다닐 겁니다. 엮이면 귀찮아집니다. 그 말대로 일이 터졌고 칠복은 여러 번 소분이 덕분에 엮일 뻔한 일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시선은 갈수록 더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 주막의 외동아들 최만수가 폐가 근처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소분이가 우물가에서 물을 깃고 있을 때였습니다. 어이, 귀신 처녀님, 나 좀 봐줍시다. 만수는 술에 취한 듯 휘청이며 다가왔습니다.
그 옷은 뭡니까? 양반 행세라도 하려는 겁니까? 소분이가 무시하고 고개를 돌리자 그는 뒤에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야, 너. 예전 주인 집에 있을 때부터 내가 찜한 거 모릅니까? 바보 상인 밑에서 점이나 보고 밥 축내는 주제에. 그 순간 철썩 강칠복의 손이 만수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두 사람 모두 놀랐습니다. 아니, 칠복 자신이 더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누군가를 때린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부들부들 떨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면 제가 진짜. 만수는 뺨을 감싸쥐고 비틀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돌아가며 쏘아붙였습니다. 좋습니다. 지켜봅시다. 내 놈 인생 끝장날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라진 후 소분이는 조용히 칠복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 때문에 바보 취급 더 받을 텐데.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그날 밤 소분이는 칠복의 손을 조심스레 잡고 말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는 것뿐입니다. 사람을 바꾸거나 마음을 구하는 건 제 힘으로 안 됩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지금처럼 날 지켜준다면 전 계속 곁에 있겠습니다. 그 말은 칠복의 가슴 한쪽을 쿡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 계집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더 큰 사건이 시작됩니다. 장터관가 앞에 강칠복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이 올라붙은 것입니다. 떠돌이 상인이 미신과 요망한 점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노비를 사사로이 감금하고 있다. 누군가가 칠복과 소분이를 관하에 고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전주인 댁의 형제 도령과 만수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강칠복, 관하로 나오십시오. 이른 아침 관하 포졸들이 폐가 앞에 들이닥쳤습니다. 포졸 셋은 손에 봉서를 들고 있었고 주변에는 장터 사람들 수십 명이 몰려 있었습니다. 떠돌이 상인이 미신으로 백성들을 현혹하고 노비 출신 여인을 감금했다는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댔습니다. 저 노비 계집 귀신 본다더니 진짜 잡혀갑니다. 이참에 바보 상인도 같이 내쫓아야 합니다. 소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칠복은 벌벌 떨면서 포졸들에게 외쳤습니다. 저는 나쁜 일 안 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살려달라고 해서. 포졸 중 하나가 칠복의 멱살을 움켜쥐며 소리쳤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하겠습니까? 천한 노비와 몰래 동거한 것만으로도 관아의 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소분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저를 데려가십시오.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소분아, 안 됩니다. 저 혼자 살기 무섭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든 어르신은 꼭 살아남아 주십시오. 내가 본 마지막 점괘엔 어르신이 장원급제한다고 나왔습니다. 포졸들은 그녀를 강제로 끌고 갔고 칠복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지키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가진 것이라곤 망가진 말투와 허름한 도포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은 폐가 한쪽에서 혼자 부채를 뒤적였습니다. 소분이가 남기고 간 낡은 점괘 부채, 그 안에는 누런 종이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다음 초하루 무진일에 북쪽에서 좋은 바람이 불 것이다. 그 바람을 좇으면 문이 열릴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슴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문이 열리는 날, 나도 그 문에 설 수 있을까? 며칠 후 관아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소분이라는 노비는 전주인 댁으로 넘겨졌습니다. 이미 신문은 끝났고 감금 중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칠복은 처음으로 고요한 얼굴로 짐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장터 외곽을 지나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행선지는 한양, 목적은 하나 과거 시험.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바보가, 글도 못 읽는 줄 알았던 떠돌이 상인이 붓한 자루를 들기 위해 서울로 떠난 것입니다. 폐가에 남긴 작은 글귀 하나. 소분아, 나 꼭 내 점괘처럼 돼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은 곧 조선의 운명을 뒤흔들게 됩니다. 조선 한양으로 가는 길은 험했습니다. 강칠복은 짐이라곤 손때 묻은 부채 한 자락과 마른 주먹밥 몇 덩이뿐이었습니다. 산길을 넘고 들판을 지나며 그는 매일 밤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어떻게 과거 시험을 본다고. 길 가는 이들이 혀를 찼습니다. 바보가 벼슬길에 오르겠다고요? 웃기지도 않습니다. 엽전 팔던 놈이 붓을 들겠다니. 그러나 칠복은 이번만큼은 조롱을 되받아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보다 단단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건 소분이의 점괘 부채였으니까요. 한양에 도착한 칠복은 작은 서당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글은 겨우 읽을 줄 알았지만 쓰는 것은 서툴렀고 형식과 예법은커녕 문장도 제대로 만들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저도 글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서당 훈장은 그를 한참이나 내려다보다 물었습니다. 너 이름이 뭐냐? 강칠복입니다. 바보 복자냐? 아닙니다. 7번 죽다 살아난 복입니다. 훈장은 잠시 눈을 흘기더니 재밌는 놈이로구나. 좋다. 한 달간 먹물 심부름만 해라. 그 다음은 내가 정하지. 그날부터 칠복은 글 대신 바가지로 물을 퍼나르며 아이들이 배우는 글귀를 멀찍이서 들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칠복은 벼루를 닦다가 손가락에 먹물을 묻혔습니다. 종이에 한자 한자 따라 쓰려 했지만 붓이 떨려서 글자가 비뚤어졌습니다. 나는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때 소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어르신이 장원급제한다고 나왔습니다. 칠복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포기하면 소분이를 못 만난다. 매일 새벽 칠복은 아이들보다 먼저 일어나 천자문 100번, 200번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하늘 천, 땅지, 거물 현, 누를 황. 훈장이 지나가다 그 모습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놈, 정말 배우려고 하는구나. 어느 날 훈장이 시험 삼아 한 구절을 외우게 시켰습니다. 자, 이거 말해봐라. 꺼 잡힐 반, 레 잡힐 거. 칠복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고 온 자는 반드시 떠납니다.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의미까지 다 아는 거냐? 칠복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가 떠났는데? 저는 아직도 못 만나서요. 그날 밤 훈장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놈, 천성이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덮어놓고 무시한 거였군. 석 달이 흐른 뒤 초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칠복은 하얀 두루마기에 손글씨로 정성껏 쓴 답안을 제출했습니다. 누가 봐도 보잘것없던 행색이었지만 그의 글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덕이란 무엇인가?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덕이란 귀한 자가 천한 자를 돕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는 자가 더 약한 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바보였지만 한 사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덕이라면 저 같은 자도 덕을 행할 수 있습니다. 며칠 후 서당으로 소식이 왔습니다. 강칠복 초시 합격. 서당이 들썩였습니다. 아이들도 훈장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칠복은 그저 웃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분아, 내 말이 맞았습니다. 그날 밤 훈장은 조용히 칠복을 불렀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가르침은 여기까지다. 이제 진사시 준비는 스스로 해야 한다. 칠복은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소문 듣자 하니 장원급제하면 누구든 말을 들어준다지요? 그래. 그게 왜 궁금하냐?
칠복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저도 소분이를 데려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훈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칠보가 내게 한마디만 해주마. 바보는 세상이 만든 것이고 장어는 내가 만드는 것이니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긴 칠복은 진사씨를 향해 조용히 붓을 들었습니다. 진사씨에 이어 복시 그리고 대과의 최종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한양 성공감 시험장에는 수십 명의 재능 있는 선비들이 모여들었고 그들 중 가장 낯선 얼굴이 단연 눈에 띄었습니다. 허름한 두루마기, 몸에 맞지 않는 삐뚤빼뚤한 옷자락 하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또렷했던 남자. 강칠복입니다. 시험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자는 누구입니까? 떠돌이 상인 출신이라 들었습니다. 학문은 짧지만 어투에 깊은 진심이 담겨 있구나. 대과 시험 문제가 발표되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은 무엇인가? 칠복은 긴 호흡을 내쉬고 천천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의 글은 서툴렀지만 뜻은 누구보다 단단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의 첫 번째 덕목은 믿음입니다. 백성은 벼슬이 높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백성은 자신과 같은 고통을 아는 자를 믿습니다. 저는 천한 상인이었지만 한 사람이 저를 믿어주었기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믿음을 백성에게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글에는 인생을 붙잡고자 하는 절박함과 순수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결과 발표까지는 보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 시각 멀리 충청도에서 올라온 한 무리의 수레가 한양관아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 수레에는 소분이의 전 주인댁 도령 이영재와 그의 모친 장씨 부인 그리고 지방 포졸 출신 사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예조관원에게 밀서를 넣어두었으니 강칠복이 시험장에서 사라지기만 하면 그 계집은 다시 우리 것이 될 것이다. 형제는 강칠복의 급제를 막고 그 혼란 속에서 소분이를 되찾아 데리고 떠나려는 계획을 세워둔 것이었습니다. 시험 결과 발표 이틀 전밤 강칠복이 머물던 서당 뒷방에 불청객이 들이닥쳤습니다. 강칠복, 너 이리 나오십시오. 소분이 그 계집 어디에 숨겼습니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형제 도령, 그리고 뺨을 맞고 물러났던 주막집 아들 만수까지. 그들은 소분이를 데려오기 위해 강칠복을 시험 직전에 불명예스럽게 몰아붙이려는 수작을 꾸민 것입니다. 훈장과 서당 아이들이 막아서려 하자 형제는 손에 든 고문장을 흔들었습니다. 이자는 원래부터 귀신과 점괘로 백성을 속인 자입니다. 이자가 장원급제를 한다면 조선의 법도가 무너질 것입니다. 강칠복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부채를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분이가 이럴 줄 알았습니까? 그러자 그 소란 속에 한 여인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만하시죠, 도련님. 그녀는 초라한 옷차림이었지만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소분이입니다. 형제가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기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 아무 죄 없습니다. 도련님이야말로 제가 과거를 봤을 때 가장 검게 나왔던 분입니다. 형제가 소리쳤습니다. 입 다물어라. 너 따위가 감히. 하지만 그 순간 강칠복이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더 이상 서툴지 않은 목소리로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이 계집은 더는 당신들 것이 아닙니다. 뭐라? 강칠복은 똑바로 형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바보가 아닙니다. 저도 압니다. 이 사람은 저와 함께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형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험장은 그의 입김이 닿을 수 없는 곳. 더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소분이는 눈을 떨며 말했습니다. 시험, 꼭 보십시오. 그리고 내 예언을 증명해 주십시오. 강칠복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위기 속에서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대과 최종 시험의 명단이 발표되던 날, 한양 대궐 앞 게시판에는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해가 뜨자 관리 하나가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번 대과 급제자를 발표하겠습니다. 긴장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십 명의 선비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원급제, 강칠복.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떠돌이 상인이 장원이라고. 저 바보가. 장터에서 온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게시판 맨 윗줄에 붓글씨로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원 강칠복. 사람들은 환호했고 일부는 경악했습니다. 천안 계집을 살린 떠돌이 상인이 조선의 장원이 되었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한양 거리마다, 주막마다, 장터마다 강칠복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누군가에게는 칼날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형제와 장씨 부인은 분노에 떨었습니다. 미쳤군. 저놈이 진짜 장원이 되다니. 그 바보가 판윤지까지. 저 계집년이 문제야. 전현이 그놈을 바꿔놨어. 장씨 부인은 이를 갈며 속삭였습니다. 계집을 먼저 치는 거야. 저것만 없애면 강칠복도 무너질 것이다. 그날 밤 형제는 밤길에 서서 어둠 속을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작은 은자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은 없지. 그는 한양 뒷골목에 떠돌이 자객을 찾아갔습니다. 일을 하나 맡기고 싶소. 여자 하나를 조용히 사라지게 해주시오. 자객은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강칠복은 한성판윤 부승지직에 정식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조선 백성의 민원과 억울함을 직접 살피는 임무를 맡게 된 것입니다. 왕은 직접 그를 불러 말했습니다. 사람의 귀천은 성정에서 비롯되느니라. 그대가 보고 싶은 것은 백성의 삶이라 하였으니 직접 행정의 중심에 세우겠노라. 칠복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신은 백성들이 저처럼 천대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비극이 시작됩니다. 칠복이 관청 업무를 마치고 돌아온 시각은 삼경밤 11시였습니다. 그가 소분이를 데려다 둔 작은 숙소로 달려갔을 때 문은 반쯤 부서져 있었고 방 안에는 뒤엉킨 이불과 핏자국이 낭자했습니다. 소분아. 그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소분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문틀에는 작은 흰 종이 한 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챙긴다더니 이제 곰은 어디로 갔을까? 그 종이를 읽는 순간 칠복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는 마음이 아닌 권력으로 사람을 구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한성관아 마당에 모인 포졸 20명 앞에 강칠복이 서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는 목소리로 그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포졸 나리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자를 추포하십시오. 죄명은 살인교사 및 관직 모욕입니다. 첫째, 충청도 풍양현 출신 이영재. 둘째, 금호장씨 부인. 셋째, 사주받은 자객꽃 추적하여 이름이 밝혀질 자. 포졸들은 긴장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은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칼이 아닌 붓으로 싸울 것입니다. 포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형제와 장씨 부인이 머물던 주막을 포위했고 뒷골목의 자객들을 하나씩 추적해 들어갔습니다. 이틀 뒤밤 포졸 하나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나으리, 저작거리 한 골목에서 여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칠복은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어두운 골목 귀퉁이 담장 아래 쓰러진 채로 핏기 없는 얼굴로 숨을 헐떡이는 소분이가 있었습니다. 소분아. 칠복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녀의 옷은 찢겨 있었고
팔에는 칼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숨은 붙어 있었습니다. 소분아, 눈 좀 떠봐. 나 장원이 됐어. 소분이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눈이 떠졌습니다. 뭐라 했죠? 어르신은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근데 이제 난 더 이상 바보가 아니야. 칠복은 그녀를 품에 안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지킵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한성관아뜰의 형제와 장씨 부인 그리고 자객 한 명이 무릎 꿇려져 있었습니다. 강칠복은 그들 앞에 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놈들이 귀신을 모셔 벼슬길에 올랐다고 수작을 부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귀로 들을 차례입니다. 그는 정식으로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신이 귀천을 뛰어넘어 이 자리에 오른 이유는 법이 억울한 이들을 구제하라는 뜻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 법을 가지고 사랑하는 이의 명예를 지키고자 하나이다. 왕은 그 상소를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와 장씨는 유배형에 처하고 자객은 곤장백대에 처하도록 하라. 그 판결이 내려지자 한양 백성들 사이에서 함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랑으로 백성을 구한 사또 이야기. 바보였던 상인이 진짜 벼슬아치가 되었다. 그날 밤 관청 뒤뜰의 작은 정자에서 칠복은 회복 중인 소분이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소분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제 정말 바보가 아니시네요. 칠복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난 여전히 바보야. 그런데 이제는 너 때문에 바보인 게 행복해. 소분이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점은 운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었죠. 그런데 어르신은 제 운명도 어르신 운명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칠복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바꾼 거야. 그로부터 한 달 뒤 작은 혼례가 올려졌습니다. 장소는 한양의 작은 사당. 하객은 서당 훈장과 아이들, 그리고 장터에서 칠복을 아꼈던 몇 명의 상인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혼례보다 따뜻했습니다. 훈장이 축사를 읽었습니다. 세상은 그대를 바보라 불렀지만 그대는 사랑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이제 그대 둘이 함께 걸을 길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빛이 되기를 바라오. 칠복과 소분이는 서로를 마주보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두 사람은 부채를 함께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마지막 점괘가 남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으면 어둠도 빛이 될 것이다. 소분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점괘,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어르신이 쓴 거예요. 제가요? 네. 어르신이 서당에서 연습하실 때 몰래 적어두셨잖아요. 칠복은 깜짝 놀라 부채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둘 다 서로의 운명을 예언한 거네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었습니다. 그 후로 강칠복은 조선의 백성들을 위해 헌신하는 관리가 되었고 소분이는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듣고 조언하는 민간의 선생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바보는 세상이 만든 것이고 장원은 스스로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두 사람은 평생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